예. 여성 인권이 낮은 곳 중에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많이 언급되긴 했었어요. 맞아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사우디 여성 인권을 발목 잡는 건 바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시행되고 있는 마흐람 제도, 일명 남성 후견인 제도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샤리아법이라는 이슬람 율법을 법 체계로 따릅니다. 이 샤리아법을 근거로 여성들의 많은 사회 활동을 제약. 여성은 보호자인 남성, 마흐람의 허가 없이는 운전도 불가, 여행도 불가, 심지어 아무리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거죠. 예. 말이 좋아 보이지 무슨. 이게 그렇잖아요. 아플 때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해야 되니까 남자가 허락해 준다.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긴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인권 침해죠. 아픈 사람 빨리 치료해 줘야지. 이걸 왜 허락을 합니까? 최근에 이제 여성 운전도 허용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7년 왕위 승계자로 지명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마흐람 제도 상당 부분을 완화. 2019년부터는 여성도 남성 동의 없이 여권을 만들 수 있고요. 혼인과 이혼 신고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금지됐던 야외 스포츠 관람은 물론 병원도 남성의 허락 없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진전이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긴 해도 근데 저 사회에서는 많이 진전된 그렇죠. 거죠. 좋아지는 예. 것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네요. 하지만 마흐람 제도가 완화됐을 뿐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요. 이전엔 여성의 야외 스포츠 관람 자체가 금지였다면 이제는 관람은 허용하지만 여성만 축구장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불가. 반드시 마흐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 무슨 애기예요, 애기? 그뿐 아니라 아빠,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게요. 안 돼. 어디 여자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그래? 왜요? 이제 여자들끼리도 여행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거잖아요.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확 감옥 보내기 전에 포기해. 남성 보호자인 마흐람이 딸이나 아내의 사회 활동을 원하지 않으면 불복종법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저지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불복종을 이유로 아버지가 딸을 감옥에 보낸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딸을 전과자 만드는 거야? 여행 간다 그랬다고? 허락을 해주는 거 있지만 결국 이 독소 조항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예. 막을 수 있는 권리도 둔 결국 거죠. 요거 피해가는 거 하나 딱 심어놓은 거네. 이거면 다 되잖아. 도깨비 그러니까 건방이잖아. 제도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흐람 제도인가 뭔가. 사우디의 여성 인권 신장은 사회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데요. 법제도 개선도 좋지만 인식을 함께 개선해야 제대로 된 사회 개혁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엔 인도네시아 멘타와이 제도의 원주민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의식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뭐해? 아파, 아파. 이 뽑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깎아냈나 보다. 이를 깎았다고? 자, 그렇습니다. 병원도 아닌 곳에서 마취제는커녕 의료 처방 없이 망치나 끌로 치아를 갈아낸 뒤 덜 익은 바나나를 무는 것으로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치아 갈기 의식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멘타와이 부족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행하는 전통 미 의식입니다. 멘타와이 부족민들 사이에서 미의 기준은 이 뾰족한 치아. 자, 이가 뾰족할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건데요.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자,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고 좋은 남성을 만나기 위해 사춘기 소녀들부터 성인 여성까지 저렇게 고통스러운 치아 갈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야, 저 마취도 안 하고 저렇게 끌하고 망치로 갈아낸다고? 그렇습니다. 저걸 다? 와, 너무 고통스럽다. 자, 그리고 멘타와이 부족 여성들이 치아 갈기 의식을 하는 또 다른 이유. 몸과 영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리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자, 멘타와이 부족민들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어서요. 영혼이 육체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세계로 떠난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흡족할 수 있도록 문신이나 치아 갈기를 통해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병원도 아니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죠. 감염병 유형이 있죠. 저거 잘못하면은 이 나갑니다, 저거. 나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 나이 들면 정말 100% 고생할 텐데. 그렇지. 심지어 아름다운 아내를 원하는 남편에 의해 치아 갈기 의식을 강요받기도 하지만요. 멘타와이 부족 여성들은 고통을 생각하면 아름다워질 수 없죠. 더 아름다워졌으니 남편이 떠나지 않겠죠?
아이고. 아니 그 정도로 떠나갈 남편들이랑 가라 그러라고. 그 인생이 도움 안 되니까. 지도자가 죽으면 사회도 그 지위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예와 함께 묻었던 장례 풍습, 순장. 이 풍습이 21세기인 지금까지 행해지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순장이 진짜 있다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인도판 순장, 사티인데요. 사망한 남편을 화장할 때 살아있는 아내를 함께 불에 태우는 장례 풍습이에요. 야, 이거 최악이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저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아니 남편이 죽는데 왜 아내가 따라 죽어? 자, 사티는 힌디어로 용감한 아내라는 뜻으로 힌두교 신인 시바의 아내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든 사티의 모습이 힌두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관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 일부 인도인들은 남편의 장례식에서 사티로 희생되는 것이 성스럽고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티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 사티로 죽음을 맞이하면요. 죽은 아내는 여신으로 승격되며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 그렇다 보니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의해 강요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그 위로금을 혼자 된 여성분에게 지원금으로 잘 살려고 주면 몰라도 그렇지 사실 그게 인간적인 거야. 같은 돈인데 왜 저런 식으로 죽여놓고 그걸 주냐고. 이거는 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캠페인 이런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1987년 결혼 8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18세 소녀 루프 칸와르가 강제로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며 1987년 사티 방지법 통과. 드디어 인도 전역에 사티가 불법이 되었고요. 사티를 선동하는 사람은 사형 및 종신형, 또 미화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사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있구나. 범죄입니다, 범죄. 저는 뭐 쉴드가 쳐지질 않습니다. 이 원치 않는 희생이 없게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악습이고요. 이거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게 적용이 돼야지. 그럼요. 더 감시를 해야죠. 2016년 독일의 한 결혼식장. 축복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식장에 총성이 울리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하객인 20대 여성 실란이 괴한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맞았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또 결혼식 날 이랬대. 자, 그런데 실란을 죽인 범인의 정체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 그녀를 죽인 사람이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가 총을 쐈다고요? 왜 큰아버지가 조카를 죽여요? 당시 실란이 사망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SNS를 통해 내 딸은 사악한 배신과 악습에 희생된 겁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악습이기에 신란의 목숨을 앗아가느냐. 사실 이 신란은 3세 때 독일로 이주한 이라크 출신의 쿠르드족입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의 관습 중에는 친척과 결혼하는 종례혼이 존재하는데요. 이 쿠르드족은 전통적으로 혈통과 재산, 지위 등을 보존하기 위해 특히 명문가일수록 종례혼, 이 사촌과의 결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가족 내에서 결혼 안 했다고 자기 핏줄을 죽인 거예요? 실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그녀의 사촌 세핀과의 결혼을 종용. 하지만 실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순 없단 당연한 이유로 쿠르드족의 오랜 관습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실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고요. 실란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저지하자 관습을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실란을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거는 저 신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냥 행동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네요.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관습에 눈이 먼 나머지 제 손으로 혈연을 죽인 악마들. 관습이란 굴레에 개인의 행복을 억압하는 것은 더 이상 올바른 전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번에 이집트 여성들을 분노케 한 안타까운 사건을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3월 이집트 카이로 한 건물 6층 발코니에서 30대 의사 라일라가 추락해 사망.
그녀의 죽음은 이집트 사회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집트 여성들이 대분노한 이유, 그녀가 이집트, 예멘 등 주로 이슬람권에서 집안이나 공동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자행들은 명예살인을 당했기 때문이죠. 개선이 안 되냐. 아니 이 명예살인이라는 말은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왜 명예로운 거예요? 남을 살해했는데. 그들의 명예죠. 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연 역시 충격적입니다. 감히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여? 라일라가 동료 남자 의사를 혼자 사는 집에 초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살인을 당한 겁니다. 이집트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요.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교리 때문에 도덕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며 가문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래서 라일라가 집에 남자 동료를 들였다는 사실을 안 집주인과 이웃들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하에 폭행을 행사했고요. 이 과정에서 라일라가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 집안 가족들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집주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뭐 얼어 죽을 놈의 명예 뭐 이런 말이 이런 일을 위해 좀 있나 봐요. 아니 무슨 명예인데. 네, 얼어 죽을 명예죠, 진짜. 자, 그런데 라일라를 죽인 이들은 그녀가 심리적 압박감에 스스로 뛰어내렸다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접한 이집트 여성인권단체에서는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라며 여성차별적인 관습을 맹비난 뿐만 아니라 많은 이집트 여성들은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번 사건 외에도 꽉 낀 청바지 입었다고 명예살인당한 인도 소원이요. 인도, 남친 마음에 안 들어 딸 명예살인한 아버지 등 유엔 인구기금에 따르면 명예살인으로 연간 약 5천 명이 사망하는 등 잘못된 악습으로 인한 폐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문화적 상대성이고 뭔고 잘 모르겠고요. 정말 그걸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수준이고 이거는 그냥 악습이에요. 악습이고 살인이고. 뭘 명예야 명예는. 2009년 9월 예멘 호데이다주의 한 병원에서 12살 소녀가 산통을 겪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살이 산통이요? 네. 일단 첫 문장 자체가 충격이죠. 아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네. 혹시 원치 않은 뭐 임신, 그러니까 성폭행으로 인한 그런 걸지도 걱정이 되고요.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조혼 문화가 있는 데 있잖아요. 강제로 막 딸을 팔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사망한 소녀는 2008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겨우 11살의 나이에 24살 남성과 강제로 결혼, 임신을 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서는 부모가 딸의 결혼 시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딸을 강제로 일찍 결혼시키는 조혼 풍습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딸의 조혼에 대해 예멘인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나쁜 물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린 소녀일수록 순종적이고 순결하며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빈민가에서는 신랑 측으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기 위해서 어린 딸을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시키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딸 아빠 입장으로 진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딸에 대한 내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의 공통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자식이잖아. 보면 그냥 사랑이 샘솟는데 이게 되나? 예멘 보건사회부 조사에 따르면 15살 이전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무려 25%에 달하고요. 시골의 경우는 약 절반가량이 7살에서 10살에 결혼했을 정도로 많은 소녀가 조혼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어린 소녀들은요. 자신들이 결혼할 거란 사실을 모른 채 부모 손에 의해 낯선 집에 끌려가서 바로 결혼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들은 부부 생활에 대한 교육, 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탓에 실제로 2013년에는 8살 소녀가 40대 남성과 강제 결혼, 첫날 밤 치른 뒤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니 8살에서 10살이면 이거 아동 성폭행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동 성폭행 아니야? 책가방 싸고 나와. 그래서 학교에 고이고이 보내서 교육시켜야 될 나이죠. 결혼시켜야 될 나이가 아니라. 임신매매 이거는 성폭행, 성적 학대, 아동 폭행.
혼인 정령기가 다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거를 법적으로 나이를 정해놨잖아요. 만 18세. 네, 여기는 그런 거 없나요? 1990년대까지는 예멘의 결혼 최저 연령이 15세로 제한돼 있었지만 1999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 최저 연령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있다고 없어졌어요? 네. 이후에 2008년 10살 소녀가 20살 많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예멘 내에서 조혼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09년 17세가 안 된 소녀들을 강제로 결혼시킬 수 없도록 하는 조혼 금지법이 예멘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만 결혼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슬람 전통 샤리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부 예멘 보수파들이 반발. 그렇게 조혼 금지법은 무산됐고요. 여전히 많은 여자 아이들이 조혼과 출산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여러 사람이 막 가담한 건데. 뭐 같은 패거리야 말리는 줄 알았더니만 와, 막 눈치도 봐 근데. 아니 백주대낮이야. 아니, 행인들도 있는데.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 얼굴 다 찍혔잖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지난 4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길거리 CCTV에 포착된 납치 현장. 피해자는 27세 여성 아이자다 카나트베코바였고요. 사건 발생 후 그녀의 가족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 딸이 납치당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아이고 어머니 좋은 소식이네요. 결혼식披露宴 준비하시겠어요? 경찰은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게 오히려 축하 인사를 했고요. 뭔 소리?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족들은 나급한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건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니야. 경찰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범인도 안 잡은 거예요. 전통이 뭐 지금 아닙니까? 사실 키르기스탄에서는 신부를 납치해서 결혼하는 풍습, 일명 알라카추가 있는데요. 종족 번영을 위해 다른 부족에서 여성을 잡아오던 중앙아시아 일부 유목민족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는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납치혼이 지금도 여전히 성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한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스탄의 유부녀 중에 무려 20%가 납치혼을 당해서 강제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20%요? 2% 아니에요. 5명 중에 1 명? 네. 그러면 5명의 한 커플은 납치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키르기스탄에서도 납치혼은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강력 범죄인데요. 하지만 납치혼 문화가 워낙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불법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납치당한 여성이 저항하는 건 좋은데 싫은 척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와. 이게 결국은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잖아. 얘는 좋아했다고잖아. 마음속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난 죄 없다는 거잖아. 좋아서 안 달란 거라고? 성폭행범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 그래, 유혹했다 그러고. 네. 논리가 똑같네요.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납치혼을 거부하면 남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납치된 여성 아이자다는 진심으로 결혼을 거부하다가 이틀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야, 이게 결국에는 그냥 소유물로 여기는 전통이잖아요, 이게. 예. 사람들 사이에서도 납치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뀌면은 백날 해도 또 안 맘리할 거란 말이죠.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악습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카메룬을 중심으로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관행으로 유엔이 정한 5대 여성 학대 관습 가운데 하나인 일명 가슴 다림질입니다. 다림질? 에이? 다림이? 저 왜 해, 저걸? 왜 저래? 왜? 화상 입잖아. 아니, 일부러 화상을 입혀요? 근데 진짜 이해 못할 게 너무 많다.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저걸? 카메룬을 중심으로 가슴 다림질이 성행하는 이유. 모두 제 딸을 위한 거예요. 아이의 가슴이 커버리면 남자들은 다 큰 성인이라고 생각해버린다고요. 남자들이 교육을 해야지. 카메룬은 20세 미만 여성 성폭행 피해자가 가장 많이 보고된 나라로 예로부터 가슴을 망가뜨리면 남성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조혼이나 성폭행으로부터 여자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10살 정도가 되면 매일같이 몽둥이, 돌, 망치 등을 뜨겁게 달군 뒤 가슴을 짓누르며 화상을 입혀 가슴 발육을 방해했던 건데요.
아니, 그 피해자들도 오히려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슴 다림질의 피해자는 약 380만 명으로 추정. 이 가슴 다림질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화상에 따른 고통은 당연하고요. 감염 위험성은 물론 젖샘이 망가질 수도 있고 심하면 유방암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에 카메룬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슴 다림질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 관련 법안도 없어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 잘못된 인식 속에서 가슴 다림질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캠페인을 할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야지 이걸 캠페인한다고 너 들어요? 아니, 그리고 사람한테 뜨거운 돌을 이렇게 상에 입히는데 왜 법이 없는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 성폭행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을 할 생각을 해야죠. 최근 프랑스에서는 새해 전야에 일종의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는 프랑스식 새해맞이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 좀 좋은 거면 좋겠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 불을 지르는데 저거 차량 아닌가요? 막 소방차까지 출동하고 난리 났네. 방금 보신 영상은 2017년 새해 전야에 발생한 차량 방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두고 프랑스 당국에서는요. 전국적으로 차량 방화로 인해 총 650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우 아니, 하루 만에 차례 그렇게 많이 불을 질렀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질렀나 보네. 와,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650대면은? 예. 예. 아 근데 새해맞이랑 차량에 불을 지르는 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명 새해맞이 차량 방화라 불리는 이 악습은요. 1990년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인근 가난한 지역에서 시위의 상징처럼 시작했습니다. 2005년 프랑스 소요 사태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당시 아무 잘못이 없는 무슬림 이민자 소년 2명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감전사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에 유족들은 아이들이 위험에 빠진 걸 보고도 경찰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불만이 폭발, 건물과 차량에 방어하는 폭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2달여 만에 소요 사태는 진정됐지만 이후 일부 젊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프랑스 사회에 인식시키고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년 12월 31일 새해 전야에 차량 방화를 하는 악습이 생겨났습니다. 아 근데 저런 것 때문에 그 유럽 사회에서 이 무슬림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고착화되는 거 아닙니까? 선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다 보면 그들의 인식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차량 방화가 일부 철없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치 불꽃놀이 하듯 일종의 새해 맞이 놀이가 된 건데요. 심지어 2020년엔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전야 파티를 하는 젊은이들이 차량 방화를 자행. 이처럼 최근까지도 새해 맞이를 핑계로 빈 차량에선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액땜 같은 건가요 저게? 이게 폭발해서 또 옆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매년 3월이 되면 캠퍼스에 낭만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 하지만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입생들이 통과 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바로 신입생 환영회를 빙자한 가혹한 신고식입니다.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요즘 많이 없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뭐 두 분 신입생 환영회 하셨죠, 다? 했지. 새내기 배움터 뭐 이런 거, MT 가고 뭐 그랬던 옛날에 거잖아요. 했지. MT, OT.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가뜩이나 술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술을 2모금만 마셔도 뻗어버리는 만취 사람인데 상태가 되는 사람인데. 얼굴 보니까 술 잘 먹게 생겼잖아. 그치, 얼굴은 그래서 또 이거를 지금도 기억나. 이렇게 마시다가 중간에 떨어뜨리고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또 그걸 또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또 그래. 먹었단 말이야.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문화였죠. 그거 진짜 너무 싫었어. 저는 그때 그것도 또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맛있어.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3사 아나운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한 1시간 있다가 양복을 입고 멀끔하게 생긴 선배가 하나 온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기자였습니다. 오더니 야 신입사원을 말아야지 하면서 확 해가지고 꼰대. 아우.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래갖고 뭐 아폴로 중간 뭔가 뭐 먹으면 아폴로주? 아폴로주가 뭐예요? 먹으면 달로 간다고 막 아폴로주 같은 거 오늘 악습의 아이콘으로 나오신 거예요? 기억도 안 나죠 솔직히. 기억 안 나죠.
15년이 지났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없어져야 이제는 돼. 그런 일은 좀 없으니까. 네. 많이 아, 바뀌었죠. 너무 싫었어. 2016년 3월 한 대학교에서는 선배들이 액땜을 위해 고사를 지낸다며 야외에서 신입생들에게 오물이 섞인 막걸리를 맞아. 마구 뿌리는가 하면 양말 넣어놓고. 네. 2019년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잘린 페트병을 신입생의 입에 물린 채 막걸리를 들이붓는 것도 있었습니다. 19년이면 2년 전이잖아. 왜 저래? 어쨌든 원하지 않는 거를 하는 건 폭력이에요. 예. 그리고 뭐 억지로 술을 먹도록 하는 거는 이게 하다가 진짜 술에 약한 뭐 알러지가 있거나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쇼크가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도 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혹독한 신고식을 시작으로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기 위한 가혹행위 역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한 대학에서는 4학년 선배가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는다며 1,200회에 달하는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한 대학의 운동부에서 신입생들의 알몸을 찍어서 유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더학날이잖아.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 군기 문화로 인한 갑질을 경험한 대학생이 무려 57.6%. 2명 중에 1명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는 공부하러 갔는데 군기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치. 군기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이런 전 사회 병영화, 군기화 이런 거는 이제 없어져야죠. 2021년도인데요. 대학 내 군기 문화와 잘못된 신고식 문화, 의식 개선을 통해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번지점프. 이 번지점프가 원래는 성인식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 유명하잖아요. 무슨 원주민들이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 그런 게 스포츠가 됐다라는. 이거 뛰어야 어른이다? 예. 이 번지점프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의 원주민인 로만테콘족의 성인식 난골에서 유래한 겁니다. 아우 뭐야 위험해. 뭐야 떨어진 거 아니야? 뭐야? 자, 진정하시고요.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 너무- 저렇게 하는 거였어요. 저 안 죽었어요, 저거? 네, 안 죽습니다. 아, 안 죽어도 이 목 저 뼈 어떻게 됐을 것 아니, 같은데. 저는 다치지, 저러면. 지금의 번지점프는 땅에 닿기 직전까지만 추락하지만요. 원조 번지점프인 로만테콘족의 풍습인 난골은 이렇게 20-30m 높이의 나무탑에서 뛰어내렸을 때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다. 안전장치라고는 다리에 묶은 칡넝쿨과 머리가 땅에 부딪힐 때 충격을 완화해줄 진흙이 전부입니다. 진흙이 충격 완화제라고. 아니, 밑에 그게, 이렇게 진흙을 그게 아무리 푹신해도 해놓은 20m에서 떨어지면 그게 푹신하겠냐고요. 아니, 난 사실 땅에 닿고 안 닿고보다 칡넝쿨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식농꿀 너무 무시무시하다 진짜. 그러니까 괜찮을까? 아니, 뭐 탄성이 있나? 칡넝쿨에? 질기나? 그러니까요. 예. 대충 그냥 묶어준 것 같은데. 이 로만테콘족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성인식을 하는 이유. 죽음을 무릅쓴 용기로 진정한 남자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용기를 시험하는 건 물론 남성의 머리가 땅에 닿아야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용맹과 이런 게 뭐 중요한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인류 사회에. 목만 아프지 무슨. 근데 지금 2021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번지 점프와 농사 풍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아. 1974년에 바누아투를 방문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난고를 선보였던 사람이 실제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아 여왕 트라우마 생겼겠다. 아 뭐야? 실제로 난골 도중에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비극이 수차례 안 발생했지만요. 그렇겠어. 이 위험한 난골은 로만테콘족의 성인식 풍습이라는 허울 아래 심지어 바누아투 관광 투어 상품으로 홍보, 여러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중요하고 수호 중요합니다. 이제 그 안전하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걸 상품화했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네. 씁쓸한 거지. 네. 그리고 아동학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성인이 되는. 그렇지. 성인이 아닌 사람 뛰면 아동학대지. 없어져. 악습입니다 악습.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특종은 저 멀리 아마존의 사테르 마위족의 풍습입니다. 13살 어린 소년들이 진정한 성인으로 자라길 바라며 이것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장갑입니다. 장갑? 지금 손에 낀 거예요? 낀 거죠. 아니 근데 뭐 의미가 있나? 저게 저런 걸 하는 게. 뭔가 저 아이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표정 되게 어두워. 자, 이 잎사귀로 만든 이 장갑의 가장 큰 특징은 장갑 속에 있는 수백 마리의 총알개미. 이 총알개미는 고통스러운 벌레 독침 순위에서
말벌을 제치고 1위를 차지. 물리면 국강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저걸 왜 애기한테 해요? 조금 막 물려서 죽으면 어떡해?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고통을 참아야 뭐 성인 된다 이거야? 이 끔찍한 성인식의 풍습은요. 정글에서 맞닥뜨릴 위험과 고통을 느껴봐야 더 큰 위험을 헤쳐나갈 전사가 되는 것이다. 사테르마이족의 소년들이 강인한 전사를 거듭나기 위한 전통으로 성인식을 치르는 소년들은 총알개미 장갑 속에 약 5분간 손을 넣고 일부러 총알개미에게 물린 뒤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애가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네. 무섭잖아. 다 봐왔으니까. 실제로 총알개미에게 물려본 한 남성에 따르면 마치 발 뒤꿈치에 녹슨 못이 박힌 채 불 속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묘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토록 잔혹한 성인식이 한 번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테르마이족 소년들은 강인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 이 총알개미 장갑 성인식을 무려 20번이나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야생곤충에 물렸다가 감염되고 상처가 덧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벌레, 독충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용기 시험하다가 사람 목숨 잃겠어요. 그냥 이거를 피하는 방법 알려줘,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이게 진짜 성인인 거지. 그게 이건 진짜 강인한 전사가 갔다가 되는 너 물려라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2009년 7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힌두교 사원.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원의 꼭대기에 선 한 성직자가 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뭐야 또 이상한 의식이 왜 이렇게 많아? 아유 뭐야 애기 아니야? 어떡해! 아니 저건 안 다쳐도 애기가 트라우마 생기잖아. 애기한테 좋은 기억만 심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저 공포스러운 경험을 저 아이 때 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유가 뭐예요? 왜 저런데요? 자, 방금 보신 이 아찔한 광경은요.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와 카르나타카주 일부 사원에서 무려 700년 넘게 진행되는 전통, 일명 아기 던지기 의식입니다. 살벌하다. 이 위험천만한 의식을 하는 이유. 이 의식을 거치고 나면 아기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아기가 갑자기 소파 이렇게 위태로운데 올라만 가도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받는 것도 천이 뭐 얼마나 안 좋네요. 아니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잘못해 놓치면 놓쳐가 어떡해. 땅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황당한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병으로 죽어가는 아기의 부모가 한 성직자를 만났는데 병든 아기를 건물의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신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라. 그럼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후 높은 곳에서 떨어진 아기의 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요. 무려 700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 위험천만한 의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현재 일부 부모들은 아기 던지기 의식 날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고요. 아기를 떨어뜨렸을 때 주변에서는 기쁨과 격려의 함성을 지르며 아기의 가족들을 축하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전설은 그야말로 전설 아닙니까? 이게 근거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날 때 돼서 난 거예요. 네. 위험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2009년 이 광경을 담은 영상이 확산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은 아동 학대라며 거세게 비난. 인도 정부는 그제야 아기 던지기 의식 규제에 나서며 의식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00년 동안 다친 아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기를 위한 일이라고요. 아기 던지기 의식을 행하는 사원들은 정부 규제에 팽팽히 맞섰고요. 심지어 아기 던지기 의식을 원하는 부모들이 매년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상황. 아기 던지기 의식은 여전히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중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악습을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뒤에 계란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무슨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거예요? 묶어놓고 던지는 거죠. 자, 지금 보신 사진은 놀랍게도 범죄 현장이 아니라 중국의 고대 시대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결혼식 전통, 나오둥팡입니다. 중국인들은 결혼식 때 시끌벅적해야 부부가 잘 산다고 믿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피로연에서 짓궂은 장난을 치곤 하는데요. 그런데 산둥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등 일부 지역에선 도가 지나친 나오둥팡이 중국 내에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자, 먼저 신랑 신부에게 계란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리는 것은 기본. 두 사람에게 나는 강간범, 나는 피해자라고 적힌 팻말을 들게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며 중요 부위를 추행하거나 신부의 들러리들까지 희롱.
심지어 2014년도엔 산시성에서 친구들이 신랑을 구타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뭐야?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나우등팡을 사라져야 할 악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니 고문이고 좀 너무 저급해요. 아니 우리도 뭐 신랑 발바닥 때리는 문화가 있긴 했죠. 그냥 발바닥도 막 자반처럼 아파. 세게 때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없어졌죠 지금 그것도 거의. 없어졌죠. 얼마나 때렸으면 죽어? 그래서 지난 3월 산둥성 등 일부 지방 정부에선 신랑 신부 포함 이 사람들의 옷 벗기기 금지, 쇠사슬로 묶기 금지, 쇠사슬? 음란한 행위 강요 금지 등 악질적인 결혼 풍습 개선 공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우등팡이 성행 중입니다. 아니 쇠사슬로 묶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나 보네. 저 공고안에 있는 걸 그렇지. 보니까. 많이 얼마나 하니까. 하면 공식적인 문서에 들어갔겠어요. 결국은 저 둘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축복을 안 하고 저렇게 괴롭히고 자기들만 즐거운 게 저들을 위한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전통이건 문화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당사자들이 괴로워하는 악습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의류 매장입니다. 사람들의 거친 발길질에 와르르 쓰러지는 마네킹, 바닥에 널브러진 옷까지, 또 부서진 행거 등으로 매장은 난장판이 되었는데요. 매장에서 이 난리가 벌어진 이유, 올 1월 초 스웨덴의 유명 의류업체인 H사의 한 광고 때문입니다. 이하의 가슴팍에는 쿨리스트 몽키 인 더 정글, 정글에서 가장 멋진 원숭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어머머. 자, 보통 원숭이라는 이 표현이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비하할 때 쓰는 대표적인 인종 차별 문구였던 겁니다. 머리에 뭐가 든 거냐, 저걸. 저거 뭐 재밌어서 한 거예요? 뭐 무지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게다가 이 논란에 더욱더 부채질을 한 건 백인 어린이가 입은 옷에는 맹그로브 정글 서바이벌 엑스포트, 뭔가 묘하게 우월감이 드러난다고 하죠. 전문가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저 조심했어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백인들만 이 옷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광고를 보자마자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종차별 광고에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난 1월 13일 이 H사의 인종차별적인 광고에 격분한 남아공의 국민은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고요. 급기야 H사의 매장 2곳을 급습했던 겁니다. 자,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파문들로 H사는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며 곧바로 광고를 내렸고요. 문제가 된 옷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자, 한편 흑인 예술가들은요, 상처받은 흑인들을 위해 아이의 가슴에 정글의 왕, 나를 왕이라고 불러라 등의 문구로 광고를 재해석해서요,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뒷목도 주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런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11월 22일 미국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평화로운 공원에서 갑자기 강한 총격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닥에 푹 쓰러졌는데요. 총을 맞은 사람의 정체,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한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왜 소년이 총을 맞습니까? 소년이 벌써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러게요. 부모님이 선물해준 모형 총을 들고 공원에 나간 12살 소년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는 마치 자신이 멋진 경찰이라도 된 듯 남을 향해 모형총을 겨눠보기도 하며 이리저리 공원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공원의 인근 911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한 시민이 타미르 손에 쥐어진 모형총을 진짜 총으로 오해해 신고한 겁니다. 어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티모시 로먼 경관. 그런데 곧바로 경관은 소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총이 맞은 타미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와 이거 너무 황당하다 진짜. 티모시 경관은 총을 쏘기 전 손을 들라 이렇게 몇 차례 지시했지만 소년이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했다 주장했는데요. 무슨 장난감 총으로 위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과연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경찰이 차문을 열고 총을 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초. 아니
뭐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동하자마자 사살을 해버린 건데요. 실제 총이 있어도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보여주신 영상도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삽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고 문구를 날렸다는 거는 거짓말로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분노가 치미는 일은 법원에서는 티머시 경관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며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무고한 어린 소년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그가 죗값을 받지 않자 이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Justice for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 라이스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렇게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이날은 일본 혼슈 중부지방의 아이치현에서 세계 각국의 군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는 제1회 군장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일본 짹짹이 이용자가 SNS에 친구들과 선보인 코스프레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죠? 아, 저거는 난징 대학살을 코스프레한 사진입니다. 게다가 사진 밑에 글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난징 대학살 코스프레를 했어. 와타시와 정말 재밌었어. 중국인이 있으면은 또 하고 싶다 데스. 지금까지도 희대의 만행이라 불리는 난징 대학살.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뒤 죄 없는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그 방법은 정말 포악한 야만 그 자체였는데요. 일본군의 사격 연습으로 중국인들이 인간 방패가 되거나 한 광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모아놓고 석유를 붓고 산채로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무고한 중국 국민은 무려 30만 명. 그래서 중국은 2014년부터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국가 추모일로 제정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난징 대학살 추모를 치른 지 몇 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이 말도 안 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이죠. 끔찍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쟁 범죄를 마치 놀이처럼 재현한 건데요. 정말 무지함이 빚은 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뒤 중국 국민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까지도 너희는 일본의 수치다. 당장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라. 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일본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야, 뭐 저 아이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저 생각 없는 청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들은요,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별다른 사죄나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그냥 SNS 계정을 삭제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잘못한지 모를 거예요, 아마. 하지만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깨우쳐서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유혈 사태로 파괴된 도시 시리아. 시리아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난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딜 기어들어오는 거야? 세르비아에서 헝가리로 국경을 넘으려던 난민들은 그들을 막으려는 경찰들에게 저지당했고요. 한편 세계 각국의 기자들은 이 참혹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독일 알방송사의 기자 슈테판 리히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난민들의 참상을 담기 위해 현장에 있던 헝가리의 한 기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난민 부자에게 고의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야,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인데? 저 뭐야? 저렇게 거기에 여자아이의 다리를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취재 왜 간 거예요? 뭐 실수로 다리가 걸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장면들을 보면 일부러 다리를 건 거고. 저 영상 속의 주인공은요, 헝가리 기자 페트라 라슬로. 그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슈테판 기자는 약 20초 분량의 영상을 SNS에 게재. 영상을 본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기자의 악행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페트라 라슬로 기자는 갑자기 수백 명의 난민이 달려들었어요. 정당방위였어요. 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변명과 함께요. 역으로 자신이 발을 걸어 넘어뜨린 난민 부자와 영상을 퍼뜨린 얼굴책 사이트까지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성을 하긴커녕 더 뻔뻔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녀를 두고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페트라 라슬로 기자가 재직 중이던 헝가리의 N방송사는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이후 헝가리 법원에서도 법정에선 그녀에게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3년을 처분해 그녀의 악행을 심판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보코하람. 서양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극악무도한 집단이에요. 자, 그런데 2014년 4월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무장한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동북부 치복시의 모 여자 공립학교에 침입. 여학생들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트럭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학생 수는 무려 270여 명.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다. 죄니까요. 그 어떻게 끌려간 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납치한 여학생 중 일부는 반군 대원들과 억지로 결혼을 시켰고요. 보코하람 대원들이 거주하는 소굴로 데려가 성착취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소식은 전 세계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모두가 크게 분노했는데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치복 여중생 납치 사건이 있던 날, 수상한 무리를 목격한 지역 공무원들이 수차례 나이지리아군 사령부에 보고했지만요. 이미 많은 군인들이 분쟁 지역에 가 있어서 지원 병력을 보내는 건 어렵습니다. 라며 지원 요청을 거절했고요. 게다가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코하람이 협상을 위해 보낸 학생들의 생존 영상을 은폐하다가요. 뒤늦게 미국 C 방송사에 의해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국제적 비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니, 자기 나라 국민이잖아요. 결국 이를 참다 못해 국제사회가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플랑스와 올랑드는 나이지리아에 특별 부대를 보내 이들을 도왔고요. 미국과 영국은 각각 수색팀과 안보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합의. 전 세계 네티즌들 또한 Bring Back Our Girls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소녀들의 귀환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런 각국의 지원과 관심으로요. 약 170여 명의 여학생들이 기적적으로 귀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100여 명의 여학생은 여전히 보코하람의 본거지에 발이 묶인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2016년 9월 프랑스 대표 부촌으로 불리는 파리의 에비뉴 포슈.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공주는 프랑스에 방문할 때마다 아지트 같은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의 방 벽면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수리공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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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너 지금 내 집 찍는 거야? 너 언론사에 팔리는 거지? 어? 저 술이 잘 됐나? 그 체크 한번 하고 있는 거. 시끄러! 저 자식 가만두지 마! 가만두지 마라! 그리고 공주의 명령을 받은 경호원은 수리공의 두 손을 묶은 뒤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더 충격적인 갑질을 행사합니다. 야, 내 발에 입 맞추게 해. 아니 이제 21세기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폭행도 모자라 씻을 수 없는 모욕감까지 안겨준 그녀. 그렇게 이 끔찍한 폭언과 폭력 갑질은 장장 4시간 동안 계속됐고요. 심지어 수리공은 약속받은 대금 2,500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쫓겨난 이 수리공은 일주일 넘게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다 결국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온몸에 남은 폭행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은 프랑스 유명 L 주간지에 사우디 왕족 프랑스인 수리공을 죽이라고 명령하다라는 기사로 보도됐고요. 프랑스의 전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처벌 받았나요? 받았을까요? 제발요. 이게 뒷목을 잡을 일이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미리 잡을게요. 2016년 12월 프랑스 정부가 폭력, 절도 및 살해 위협 등의 혐의로 살만 공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주는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뻔뻔하게도 살만 공주는요 외교 면책 특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면책 특권이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한 행인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돼지와 함께 트럭 뒷칸에 있는 한 꼬마. 이게 뭐예요? 저 아동 학대 아니야? 이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한 자원봉사자들은요. 어렵게 수소문의 소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년은 허난성 푸양 칭펑현에 사는 샤오홍보군이었는데요. 저 꼬질꼬질한 손 봐. 소년의 집은 음식물 쓰레기와 악취, 또 온갖 벌레가 들끓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요. 게다가 샤오홍보가 있는 곳은 집도 아닌 돼지우리였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샤오홍보를 돼지우리에 방치한 이는 바로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친부모라고? 네. 샤오홍보의 아버지는요. 저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소년의 엄마는 정신이 온전치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더 끔찍한 사실은 샤오홍보에겐 3명의 형제가 더 있었는데 엄마의 학대로 아이들은 전부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샤오홍보는 어렵게 연락이 된 친척, 고모에게 맡겨지게 됐고요. 각종 단체에서도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구호품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요.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방치한 부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법상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할 수가 없고요. 또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 처벌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샤오홍보의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도 아동학대 법률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3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사는 14살 소녀 루브나는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꿈을 짓밟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녀보다 10살 많은 사촌 오빠 A군. 아이고. 그는 하교 후 집으로 가는 루브나를 그만 성폭행하고 만 건데요. 진짜 이건 미친놈 아니냐. 사촌 오빠였습니다. 예. 더욱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일은 넌 집안의 수치야.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당장 사촌 오빠와 결혼해. 뭐라고요? 누가 저런 말을? 루브나의 엄마 아빠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인면수심의 범죄자인 사촌 오빠와의 결혼을 강요한 겁니다. 이거 참 말도 안 돼. 아니, 엄마 아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또 집안의 수치야?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요르단에서는 실제로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차별을 면한다라는 형법 308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구 대상이다. 저 법 만드는 사람.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인 이 법. 가해자와 결혼을 시켜서라도 가문의 수치를 은폐하겠다라는 비뚤어진 생각이 이런 악법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루브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크게 분노한 중동의 여성들은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 뒤 한 글로벌 시민단체에선 형법 308조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으로 62만 명에게 폐지 찬성 서명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결국 2017년 8월 1일에 형법 308조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야, 이건 잘 됐네요.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네요. 아우, 정말 다행이다. 정말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악법들이 계속 존속되는 곳이 참 많죠. 네.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폐지되어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더욱더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우타라주에 있는 쳔페닥로방 마을의 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전에 여느 때처럼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숙제한 걸 두고 왔어요. 너 숙제 안 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단단히 난 선생님은 아주 혹독한 체벌을 내리고 맙니다. 화장실 가서 변기할 거야. 12번은 핥아야 거짓말한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선생님이 변태 아닙니까? 화가 난 선생님의 말을 차마 어기지 못한 학생은 더러운 변기를 핥게 된 겁니다. 아유, 세상에. 살면서 숙제 한 번도 못 해가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선을 넘었고 저 얼마나 트라우마가 말이 돼 생겼어. 저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요. 변기를 핥으라는 체벌은 제정신으로 내린 게 아니라며 크게 분노했고요. 당연히. 네티즌들에게도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황당한 일은 학교 교육위원회의 입장. 선생님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어요. 라는 공문을 발표한 뒤에 가해 선생님을 그냥 옆 학교로 이직만 시키는 황당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옆 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떨까? 변기할 때까 봐. 이게 처벌인지도 모르겠어요.